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자신이 유포한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책 3권을 1억 6,500만 원에 사준 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정을 넘기자마자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옵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우려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지난 대선 사흘 전 보도된 신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책감 명목으로 신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준 것이 인터뷰 보도 대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평생 업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오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또 조우영 씨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사건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인터뷰를 종용한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염려 차원에서 우영이한테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또 한 부분은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에게 커피를 타줬다라는 가짜뉴스는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게이트라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바로 이 지점을 공략했었습니다.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김만배가 기획한 가짜 뉴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금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친야 인사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가에 위기가 오면 백성들이 스스로 싸워서 지켰다며 탄핵을 부추기는 듯한 말을 한 겁니다. 국민의 뜻에 공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이 대표는 또 정부가 법제도를 바꿔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노리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회초리를 든 의붓 아버지에 빗대 재혼가정 비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 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민주당에서 잇따라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 정부에 대한 내란 선동 행위나 이 대표는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한 검찰 출석 시기를 놓고 검찰과 세 번째 줄다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는 12일에 가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번 주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단식이 계속된다면 오는 12일은 단식 13일째 되는 날이라 조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위한 신문에서 이 연장을 하기 위한 신문이었죠.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 정황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 1면입니다. 김만배가 측근들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대장동에서 이재명은 지워라. 이러면서 자신들은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며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장동을 과연 어떤 사건인 것으로 둔갑시키자고 했을까요? 서울신문 1면입니다. 동규 뇌물로 정리하자. 여기서 동규는 유동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나갈 수 있다며 입단속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동향과 관련한 눈에 띄는 기사도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김정은 러시아 해킹의 무기 기술 빼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푸틴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러시아 방산업체의 무기 기술을 몰래 탈취했다는 겁니다. 이 북한의 해킹 기술이 이제는 서로 동맹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무기 기술까지 빼내고 있다는 소식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신통방통은 오늘 새벽 0시에 석방된 이 사람,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를 모른다고 발뺌한 이 사람과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문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뭐 조우영 씨에게 뭐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 아니, 저는 뭐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염려 차원에서 우영이한테,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대선을 판을 바꾸려는 의도 없었나는 질문에 제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자, 거의 모든 의혹을 부인했어요. 지금 본 모습으로는 좀 셔츠도 있고 좀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좀 수척해 보였죠. 예.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각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나오자마자요, 취재진에게 많은 분에게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일단 그 말은 했고요. 출소 직후 그 자리에서 기자가 허위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 했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그 말을 했습니다. 또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허위 인터뷰 종용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염려 차원에서 또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한배 씨의 이 거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 일단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먼저 세 가지로 조금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윤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뭐 어떤 사건, 그런 영향력이라니까 사건을 무마했다는 게 지금 이 사건의 지금 핵심이잖아요. 예. 당시에 그 인터뷰 내용이 윤석열 검사가 피해자한테 커피를 타줬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인데 그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때 당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그런 시인의 다름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굳이 실명을 거론을 해서 커피를 타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커피 타줬다는 걸 자랑하려고 지금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건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인터뷰가 사실과 달랐다는 것 저는 인정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사실 방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그 인터뷰 내용을 따서 커피는 왜 타줬습니까?라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고 대선 국면의 한 축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 혼자 한 게 아니고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협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예. 약간은 좀 뉘앙스가 포함될까 듣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번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네, 또 세 번째 이게 지금 조우영 씨한테 허위 인터뷰 종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염려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를 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영장실질이 아니라 이제 구속 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정황이랑 굉장히 다른 게 예. 당시에 이제 이게 아마도 조우영 씨의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조우영 씨한테 유동규 뇌물 사건으로 정리해야 된다. 예.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이게 지금 그 정영학 씨가 이제 그 녹취록을 제출해서 이게 게이트로 번질 차원이었는데
커지기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게이트는 절대 안 된다고 차단을 하면서 유동규 뇌물 사건으로 정리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지시하고 지금 형으로서의 당부하고는 저는 지금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유동규 뇌물 사건이야. 이게 그냥 염려 차원의 당부였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서도 지금 안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김만배 씨는요. 신앙림 씨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건넸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적 작품. 신앙림 씨에게 돈 주고 허위 인터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실제로 그 책을 사시고 1억 6,500만 원을 주신 건 맞으세요? 예, 그분이 굉장히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그런데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그래서 거의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예. 글쎄요. 뭐 아무리 그래도 책 3권이 1억 6,500만 원.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뭐 조금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저 인터뷰를 보면요. 저 나오면서 한 얘기만 들어도 조금만 자세히 들어보면 야, 저게 말이 돼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림 씨를 15년, 20년 만에 처음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15년, 20년 만에 전화 통화를 한 사람한테 그 어마어마한 그 문제, 예를 들면 뭐 그 몸통이 윤석열이야. 그 커피 타주고 그 사건이 없어졌어. 이런 얘기를 15년, 20년 만에 만난 전화한 선배한테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이고 지금 나라 전체가 그걸로 뒤집혀 있는데 15년, 20년, 15년인지 20년인지 모를 그렇게 갑자기 전화가 온 선배한테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왜곡이 됐고 사건이 무마가 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술 작품이어서 그 책 3권에 1억 6,500만 원을 줬다. 도대체 예술을 뭘로 분류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조선 왕조실록입니까? 그리고 이게 김소월 시인의 100년 전쯤에 쓴 뭐 진달래 초본이라든가 한용운 만해 한용운의 그런 임해 침묵 같은 것도 그것도 뭐 몇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지금 현존하는 자기가 쓴 그것도 그 내용도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혼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그거를 1억 6,500만 원에 줬는데 15년에서 20년 만에 어쩌다가 전화 통화한 선배의 책을 1억 6,500만 원에 사준다. 그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책도 김만배 씨가 한 1억 몇천만 원 주고 산 책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또 한 가지. 저 신앙림 씨한테 언론재단을 차려서 100억 원을 들여서 언론재단을 차려서 이사장을 앉히려고 했다. 아니 15년, 20년 만에 만날 정도로 관계가 없던 그런 선배한테 갑자기 왜 모든 걸 털어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1억 6,500만 원의 책값을 주고 100억을 들여서 재단을 차려주려고 합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철저히 신앙님과 김만배가 짜고 치는 거고 그 배후에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했던 누군가가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추론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 일이 무슨 이렇게까지 뭐 침소봉대할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주축이었잖아요. 화천대유의 말하자면 중심이었고 그 중간에는 이제 남욱, 정영학, 그다음에 유동규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대장동의 사건 수사가 검찰 수사를 하는데 2년째 아무것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대선 때 기억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몸통이다라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쳤죠. 그리고 당시 보면은 일부 지면 보도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있어서 당시 박영수 특검을 매개체로 해서 김만배가 조우영의 변호인을 소개를 해서 중수부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지금 김만배 씨가 뉴스타파의 녹취, 음성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미 남욱 정영학의 녹취록에 이미 커피를 타주고 조우영이 그런 일이 있어서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당시 중수이과장이던 윤석열 당시 검사에게 이런저런 커피 한 잔 먹고 왔다라는 게 녹취록에 있는 부분입니다. 텍스트로.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대성공작을 위해서 빵 터진 것처럼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폭발력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한 3일 아껴두고 아무도 몰랐던 내용을 터트려야 이게 대성공작이나 뭐 국기문란이나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 본인이 재판에 본인이 어떻게 유리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민주당이 있다, 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그리고 책값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식견은 우리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김만배 씨가 예술적 식견이 낮은 거를 우리가 왜 낮아?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깟 책을 어떻게 1억 6,500에 하냐 하는데 김만배 씨 나와서 그러잖아.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예술적 가치가 내가 1억 6,500 정도는 줘도 될 거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근데 그의 예술적 식견이 낮은다고 해서 비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술적 식견이 아니라 경제적인 판단에 있어서 곽상도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주는 것도 그의 판단인 거예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박영수 특검 지금 구속됐지만 그 자녀에게 10몇 억씩 돈을 빌려주는 것들, 아는 지인 기자들한테 수억 원씩 툭툭 빌려주는 것들, 그게 김만배 씨의 스타일이라면 이걸 우리의 객관적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인터뷰,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들은 좀 너무 비상식적이다 저는 봅니다. 비상식적이다? 그러니까 책값은 일반론적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우리 기준에 당신이 못 맞춰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부 대변인은 김만배 씨가 1억 6천만 원 얼마를 준 게 그 사람의 예술적 판단이니까 우리가 논란을 삼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시잖아요. 본인의 주장은 그렇잖아요. 본인이 예술적인 가치를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아니 그게 책이 무슨 예술과 그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식견이 낮은 거를 어떤 가지고 범죄자가 그거 내가 예술적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5억 원 줬어라고 생각하면 얘기하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죠. 그다음에 예, 또 하나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그게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 뭘 그걸 침소봉대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알려진 사실을 왜 대선 3일 전에 그거를 밤 10시에 일요일 날 밤 10시에 보도하고 그 다음 날 갑자기 오마이뉴스, MBC, KBS에서 대서특필을 해서 선거 전날까지 그렇게 떠들어야 됩니까? 다 알려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 다 끝나셨어요? 뭐 기자를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동시에 보면 이거를 대서특필이 아니라 말하자면 받아 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전에 지금 뉴스타파라는 언론 매체에서 판단을 한 것이에요. 이 보도의 가치가 국민들이 알았을 때 지금 정보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이거를 던져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언론사가 보도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듣도록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또 발언 기회 드릴게요. 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어찌됐든 김만배 씨가 풀려났습니다만 김 씨의 움직임과 관련한 세세한 정황들도 어제 구속 연장 그 심판 과정에서 몇 가지가 드러납니다. 김 씨 본인이 직접 인터뷰한 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다른 일당들에게 세세하게 지시를 한 사항이 공개가 됐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인터뷰는 김만배 씨가 가장 먼저 했었죠. 김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위원장을 만나서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에 조우영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뒤 다음 당시에 또 언론 접촉을 피하던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고요. 이 씨는 이재명을 모른다. 법정에서 딱 한 번 봤다면서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결탁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건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신문사는 또 김만배 씨가 과거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김만배 씨는요. 2021년 10월에는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욱 씨에게 연락해서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면서 허위 진술까지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씨가 남 씨에게 그런 얘기를 한 시점이요. 2021년 10월 10일 남 씨가 JTBC와 첫 화상 인터뷰를 가진 직후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남 씨는 JTBC에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했고 이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분이라는 의혹이 또 다시 증폭이 되기 당시에 좀 시작됐는데 김 씨의 연락을 받고 또 닷새 뒤에 한국으로 귀국했던 남 씨, JTBC와 2차 인터뷰에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면서 또 사실상 말을 좀 바꾼 정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조우영한테 지시한 사항이 지금 저기 나와요. 네, 맞습니다. 또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도 비슷한 또 지침을 줬는데 조 씨에게는 대장동은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성문 전 대표, 남욱, 또 조우영 씨 등의 언론 인터뷰가 모두 김만배 씨의 의도가 반영된 내용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도 정황도 상당수 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데 조금 어제 법원의 영장, 물론 이제 그동안 구속 기간을 오랜 기간 구속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증거인멸 가능성이 또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지금 좀 참고로 어제 그 과정이 통상적인 영장 실질이 아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영장이 청구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김만배 씨가 이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재판 중이지만은 과거에 구속 영장이 없었던 혐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회사 돈 100억 횡령 부분인데요. 예. 이제 뭐 회사 자본금을 이제 100억 정도 다른 사람한테 건네줬다. 대장동 관계자한테 건네줬다. 이 부분을 들어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거예요. 아, 영장가 요청 사항은 이 가짜 뉴스가 아니었군요. 아니었습니다. 가짜 뉴스는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인멸 부분에서 주장을 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범죄 혐의 사항은 이제 과거에 영장이 없었지만은 지금 재판 중인 그 혐의를 들어서 본 건데 법원이 사실 거기 이게 영장 실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부 기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기간 만료됐으니까 뭐 나가라, 추가 영장은 안 내주겠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런 구속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아쉬움은 남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어제 1시간 반 정도로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 또 그에 따른 그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들, 이런 어떻게 보면 여론 조작 가능성을 상당히 검찰로서는 나름대로 소명을 했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김만배 씨가 풀려났을 경우에도 사실 재연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이 부분까지 과연 충분히 고려했을까,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요. 지난번에 2021년 10월에 석방됐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웬 헬멧은 건장한 남자가 와서 태우고 가죠. 최우양 씨. 그때 당시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까? 자, 그때는 저렇게 딱 나오자마자 잠시 뒤에 헬멧은 저 빨간 헬멧은 남성이 나타나서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함께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보였어요.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 헬멧까지 착용하고 나타나서 당시 헬멧남이다 이런 별칭까지 붙었는데 최우영 씨는 또 김 씨 지시에 따라서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서 숨겨서 보관하거나 또 허위 회계 처리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좀 자산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6월에 지금 보석으로 석방이 됐었죠. 어허. 최우영 씨가 이번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쌍방울과 굉장히 좀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죠. 2010년에 쌍방울에 들어가서 대표이사와 쌍방울그룹 부회장까지 지냈고요. 최 씨는 김만배 씨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소개시켜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는 또 전화 통화하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예. 아직 김 전 회장이 대장동과 어떻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여러 좀 의심되는 정황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어찌됐든 지금 이 김만배 씨 대장동의 몸통 이재명 대표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항상 부인을 했죠. 매번 아니요, 그건 제 거예요. 왜 그게 이재명 대표 겁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대장동 일당들의 이런 인터뷰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바로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조금만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씩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신의 뭐 동료 그리고 뭐 밑에 사람이라고 할까요? 일당들에게는 입단속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할 때 아까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과 다시 한번 좀 쭉 정리를 해드리죠.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탄 몸이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유동규 뇌물 사건이다. 이거는 유동규 뇌물 사건. 그리고 잘 견뎌라.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 당선되면 우리는 감옥에서 나간다. 자, 어떤 뭐 이재명 대표의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가 대선에 승리한다. 이런 거의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확신보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는 아주 그냥 그 공동체적인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지만 대정당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재판이 벌어지니까 재판 거래 의혹도 지금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권순일 대법관을 회유했다라는 식의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잖아요. 만나러 갔다. 예,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로서는 이게 당선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을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그 수많은 문제점들, 그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덮어질 수 있다. 그런 절박감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랫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에서 이재명을 지워야 된다. 지워야지 그래야지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윤석열 쪽으로 돌려서 윤석열을 몸통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고 대선에서 이기고 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된다. 그건 아마 과거에 의인 김대엽 병풍 사건의 그 민주당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지켜세웠던 김대엽 씨도 그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놓고서도 정권이 바뀐 다음에 형이 1년 8개월이었어요. 예.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시켜야겠다라는 절박감이 있었겠죠. 예,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왜 김만배가 굳이 저런 얘기를 했을까는 싶어요. 관련이 없다면. 뭐 본인은 지금 화천대유에 돈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는 지금 대장동의 여러 사람들과의 함수 관계를 생각하면서 조금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김종경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가 공동체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특검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경제 공동체입니까? 결국에는 김만배 씨는 자기 사업을 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너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보도를 가지고 김만배 씨를 다시 소환을 하는데 대장동 국민들이 보기에 지겨울 거예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검찰이 길게는 2년, 집중해서는 1년 동안 수사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동규 씨가 말하자면 양심 고백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판사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진실된 것만 얘기해라.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라. 그러니까 진술이 일관되지 않게 흔들리니까 대장동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가지고 김만배 씨를 소환해서 김만배 씨 입을 다시 검찰의 입맛대로 한번 조율을 해보고 싶다. 그런 의도는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를 연결짓는 거는 살아온 업적을 보면요. 김만배 씨는요. 이재명 대표한테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예. 자, 이거 정정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공동체라고 단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 아까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자, 물론 현재 재판 중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가짜 뉴스와 연관돼 있다. 이런 정황은 아직 뭐 드러난 거 없습니다. 그 점도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니까 이재명 대표도 반응을 했고 또 오히려 더 빨리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사람들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은 2011년 커피로부터 시작된 커피 게이트다. 김만배 일당이 1,800억의 부당한 대출을 받았고 돈이 있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 시발점은 윤석열 지사가 사준 커피로부터 시작됐다. 커피 게이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향으로 굳이 성향 없어요. 제가 그분은 잘 아는데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록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래서 쏘리 제명 열풍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팀이다. 저는 여전히 이재명과 김만배는 원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이 뉴스타파 조작 가짜뉴스 같은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전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도가 나오기도 전부터 토론회에서 이걸 어떻게 질문했는지 뭐 미래를 미리 갔다 오고 미래를 예견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되자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했대요.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지. 예, 이재명 대표는 내가 바로 가짜뉴스 피해자입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그 돈다발 사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 장영화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사진이 조작된 가짜라는 게 조폭 연루설. 그렇습니다. 조폭 연루설이 밝혀져서 그 부분이 이제 재판에 넘어갔다는 것인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전혀 별개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은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게이트라고 민주당이 얘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근거가 되어준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고 사실 이게 가짜뉴스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제 과거 이회창 후보가 이제 대전형적인 어떤 가짜뉴스 피해자의 그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완전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가짜뉴스가 먹혀서 대선 결과가 바뀐 것이고 예. 지금은 그게 먹히지 않아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형사처벌 결론도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때는 1년 10개월 받고 말았었거든요. 예.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금 그 당시 이제 보도 뒤에 각 언론사에서 뉴스타파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국을 누가 만들었죠? 이 양상을 왜 언론을 물론 언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저렇게 받았었기 때문에 사과를 합니다만 그걸 기획한 사람이 있고 그걸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람이 있다면 물론 뭐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1억 6천만 원의 책을 판 사람까지 있다면 이건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총선은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그 어떤 조작도 없어야 될 텐데요. 워낙 가짜뉴스가 많아서였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의심이 막 혼재되고 있어요. 이 단식을 두고도. 이러자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뭐 조사를 회피했습니까? 조사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입장을 냈잖아요. 방탄국회 소집하지 않는다. 8월 회기도 잘랐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표결을 강요하냐. 우리 야당의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시간을 맞춰서 제가 나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지금 단식과 뭐 방탄이 무슨 상관이냐 상당히 이제 발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다음 주 시간 맞춰서 나간다는 게 그게 이 대표의 계획이지. 지금 검찰은 계속 이제 이번 주에 더 몸 악화되기 전에 이번 주에 좀 출석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일정도 많이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출석 날짜를 계속해서 좀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12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했고 단식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은 다음 주 사실상 소환이 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늦더라도 이번 주 7일에서 9일 사이에
자리에 출석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8월 30일과 9월 4일 두 차례 불응한 만큼 검찰이 제시한 내일과 모레 날짜는 3차 통보 기간이고요. 이게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는 7일과 8일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고 9일에는 장외 집회가 있어서 또다시 출석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자, 짧게요. 출석 날짜를 두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단 이제 서로 조금 명분 쌓기가 있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체포영장의 사유가 이런 게 있어요. 출석 불응의 우려. 그리고 출석 불응의 우려는 실무상으로는 3회 소환에 불응했다. 3번까지 불응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8월 30일, 9월 4일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응하지 않으면은 검찰로서는 이제 영장을 칠 명분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칠까 싶기도 한데 체포영장 같은 경우 어차피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예. 바로 구속영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반면에 이제 이 대표 쪽에서는 이게 날짜가 지금 9월 달에 지금 달력을 보시면은 예. 지금 단식 중이죠. 근데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이제 9월 중순 이후의 날짜라고 하면 단식 때문에 몸이 많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겠죠. 네, 그것 때문에 하나 또 한 번 더 연기할 명분이 생기고 또 이후에는 또 9월 말쯤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근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에 돌입한 지 오늘 벌써 8일째입니다. 8일을 굶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람이 완전히 정말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과거 단식했던 정치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기로 각오한 이 단식을 니네들이 봐라. 그리고 국회 계단 밑에서 노숙을 한 겁니다. 예. 낮에는 그냥 밀짚 모자 쓰고 땡볕 그대로 맞고 밤에는 그냥 비늘 하나 뜯고 그대로 그 노숙에서 누워 있고. 그러면 3일만 지나면 오장육부 다 틀어지고 그냥 사람이 오만상이 다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뭐 4일 지나면은 거의 몽롱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7, 8일 되니까 막 숨이 아프고 막 그냥 별도 보이면서 그냥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이게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도 그냥 에어컨 바람이든 뭐든 그러면 전열기를 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단식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저도 들어봤더니 장이 안 좋아져서 뭐 의사들은 장 세척을 먼저 하고 해라. 안 그러면은 이 가스도 많이 차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인데 지금 어제가 7일째였거든요. 근데 어제도 공식 일정을 4개나 소화를 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건강 상태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대표는 어제 오전 9시 반에 천막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또 국방위 전체 회의와 또 오후 대정부 질문 등 단식 중에도 이 5개 일정 가운데 무려 4개를 소화했습니다. 7일이나 굶었는데 좀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선 진짜 이거 단식하는 거 맞냐 이런 의심의 시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천장 수여식, 대정부 질문, 영화 봉오동 전투 관람 이런 일정들이 쭉 있었던 겁니다. 공식 일정이 5개. 일단 서영주 대변인께 이거 먼저 질문드리죠. 주변에서 걱정들 안 하세요? 걱정하죠. 밥을 고기를 끊었는데 걱정 안 하면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김성태 의원은 이제 먹는 걸 못 참는 그런 체질이신 것 같아요. 짧게 하시고 뭐 7일 되면 해롱해롱 하신다는데 저 인터뷰를 보니까 조원진 전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우리공화당 대표죠. 그분이 14일을 했어요. 그때도 말하자면 성성하게 일정을 하면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마다 다르고 몸 상태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쓰러져야 되지 않냐라고 뭐 그렇게 추측하는 것도 뭐 상태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실에도 11일 단식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몸 상태는 급속도로 좀 체력저하가 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한마디를 덧붙이면 12일이면 오늘로 따지면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단식 12일 차입니다. 12일 차면은 못 나갈 정도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는 검찰이 굳이 그걸 가지고 7일, 9일이면 못 견딜 텐데 왜 못 나와요?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나가서 한두 시간 받을 수도 그렇지는 않죠. 11일부터 15일 그 주에 받겠다고 한 거는 단식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단식 전에 검찰한테 그때 한참 신경전 있을 때 정기국회 때 이런 일정이 있으니 11일에서 15일 주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했던 것이고요. 그거는 이미 단식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2시간이 아니라 성실하게 조사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걸 과도하게 뭐 이거 조사를 피하려고 단식하고 있겠다. 그 12일 날, 7일 날 그 조사 피하려고 단식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 추측하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아니요, 이게 검찰이 무슨 사람 잡는 집단이 아닌데 단식 12일을 해서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겠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 주장은 건강이 다 나으신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단식 끝내고 이렇게 통보를 했더니 아니다, 난 12일 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저렇게 아무리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단식을 해서 저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불러다 조사를 하겠다고? 야, 검찰 지금 당신들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가면 그 앞에 가서 수많은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거의 죽을 그냥 혼수 상태에 가까운 사람이 부축받으면서 그 앞에 가서 거기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예.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강성 지지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게 기본적으로 12일 날 내가 출석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단식 12일하고 거의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아도 지원찮을 판에 그때 검찰에 출두하겠다? 그거는 검찰을 무도하고 잔인한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 노림수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도 조금 말씀 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짧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야당 대표를 생각을 했었죠? 무도한 거는 이미 1년 3, 4개월 동안요. 한 야당 대표를 탈탈 털면서 지금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야당 탄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단식을 통해서라도 이런 무도한 검찰의 수사를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뭐가 나쁘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건 또 정치는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 수사를 하시고 야당 대표로서는 야당 대표의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 대변인님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12일 날 출두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예.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정치적 판단하는 것을 일반인에 빗대서 얘기하시는 것들은 조금은 무리다. 저는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근데 다른 정치인들과 좀 달라서였을까요? 어찌됐든 또 뭐 이건 일각의 시각입니다만 이게 약간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좀 저희가 유튜브 영상 때문에 이런 좀 의문이 제기되는 건데요. 여권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저 영상 때문인데 이 대표가 무언가를 좀 집어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변을 좀 살피다가 좀 책상 밑으로 손을 내리는데 잠시 뒤에 캡슐 껍질 같은 거를 밖으로 버립니다. 소금 같은 거를 입에 털어서 넣으면서 주변을 또 계속 살피다가 잠시 뒤에 몸을 돌리고 있더니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또다시 입에 넣는 모습이 잡혔고요. 예. 물을 따라 마시고는 또 사례가 걸려서 기침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나중에 됩니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영양제를 먹는 모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대표가 거짓 단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의 설명은 또 다릅니다. 변비약이라고 했는데요. 단식 초기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복용을 했던 거고 지금은 소금과 물만 먹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실제로 단식 초반에는 좀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변비약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뭐 이렇게 또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니까 이 대표도 그 왜 기자들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온병 뭐 여기 뭐 사골국물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맛 좀 보고 가시죠. 온수죠. 제가 마셔도 돼요. 조금 드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검증하는 건가요? 제가 많이 마셔봤던 뭐 직접 또 이렇게 처음 드셔본 그래요? 이건 뭐 제가 검증하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재미로. 네, 지금 전해드리는 거는 뭐 일부의 시각이라는 점 말씀드리지요. 단식의 진정성, 거짓으로 단식한다는 것까지는 좀 무리한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발언 중에 그 다른 분들, 김성태 의원 그 단식과 관련해서 그건 제가 그냥 정정하겠습니다. 표현 아마 잘못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서 해롱해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비틀비틀 됐다 정도로 단식을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가 앞으로 꺼내들 카드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제 이 대표가요,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왔는데 그 앞으로의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를 짐작해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저들이 3년 6개월 남은 나머지 그 짧은 기간을 위해서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겠는가. 뭔가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 폭주를 막아야 됩니다. 자, 이 서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했다가 논란이 됐고 그전에도 몇몇 의원이 탄핵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좀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 나오면 민감한 사안인데 이게 또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무슨 조작한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대한민국 법원은요, 현직 대통령의 장모를 바로 구속시키는 법원입니다. 법정 구속시키는 법원이에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많이 그 비판을 하시지만 야당에서는 박영수 검사 뭐 대통령의 멘토였느냐 뭐냐 하는 사람 그 기각이 되니까 다시 수사를 해서 다시 영장 쳐서 구속시킨 게 대한민국 검찰이에요. 아니 도대체가 지금 민주화가 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해서 수없이 쏟아지는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성남FC 쌍방울 이 모든 비리 의혹 이게 무슨 정치적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개인의 부패 비리 혐의인데 그거를 수사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식으로 논리를 진행시키시는 건 그 야당 대표로서 하실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탄핵이 뭡니까? 아니 입에 대통령 취임한 지 2달 만에 길거리로 몰려 나와서 윤석열 탄핵하라라고 시위를 벌이고 거기에 야당 의원들이 가서 동조 지지 그런 연설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저게 저분들의 본심일 거예요. 자기들은 대선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졌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해서 쟤를 끌어내려야겠다. 그걸 위해서는 그 대통령이 지금 영구 집권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런 말씀까지 해가면서 탄핵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저거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과연 좀 부드러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안정국에 가까운 말하자면 강력한 행정부를 통해서 입법부를 무시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찰 수사가 이어지지만 이 자체가 뭐 뚜렷이 드러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탄핵 얘기, 현직 대통령 물러나라.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수많은 당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자유한국당 시절에 야당 시절에요.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고요. 수도 없이 떠들었습니다. 그게 탄핵 아니고 뭡니까? 야당으로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거를 뭐 내라는 뭐다, 선동이다, 뭐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품을 가지고 야당으로서 그런 주장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지라고 귀를 기울였던 것이 그 정부의 품인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찔리는 게 있어서 탄핵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발끈하는지. 그다음에 뭐 재판부가 지금 대통령의 장모도 구속한다고요?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을 구속했으니까 그걸 공정한 나라라고요? 아니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그다음에 장모 구속도 검찰이 미지근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시켰던 것이고요. 박영수 특검 구속이요?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하려고 하니까 뒤늦게 1년 반 만에 박영수를 수사해서 구속시키는 이런 나라다. 결국에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 대표로서는 이게 장기 집권이나 검찰로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불공정한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이런 말들이요. 뭐 무리한 대답은 아니다.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쓴 표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회초리를 든 이 사람 같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방송에서 가급적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겨우 만들어낸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공포, 억압, 폭력 이런 걸로 무너지고 있어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왕이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읽히지 않아요. 사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방송할 때 재혼 과정에 대한 편견 또는 낙인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가정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앞에 한두 번 정도만 언급을 하지 이걸 강조하진 않는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얘기를 잠깐 해보죠. 한덕수 총리 하면은 약 온건하다, 또 점잖다 이런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설전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 보였는데 어제 이렇게 발끈했다고 합니다. 공부 좀 하세요. 확장 억제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확장 억제가 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느냐고요. 북한이 공격을 할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렸습니까? 도발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착각하고 얘기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미일 공조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네. 예. 공부를 누가 해야 되는데요. 좀 공부 좀 하세요. 총리한테 공부 좀 하세요 하니까 바로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른바 버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욱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이게 좀 의도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 보면은 국회의장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초등학교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냐. 좀 부끄러운 줄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듯이 사실은 너무 민망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저는 정부 여당이라고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다 잘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호작용이니까 쌍방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야당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한덕수 총리나 혹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달에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의원이 나와서 질의응답을 할 때 그 모습 저는 좀 상당히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예, 그렇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잘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김 의원님 법무장관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님 총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주고받던 그 대화와 공방들은 아주 수준 높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또 유호정 의원과 한덕수 총리가 주고받던 대화도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좋고 서로가 이렇게 좋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면서 윽박지르고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국회에서 증인이라든가 국무위원이라든가 장관 이런 분들 불러놓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다가 말하려고 하면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넘어가는 과정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거의 평생을 봐왔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국회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국무위원들이 자기 목소리 내고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과거 같으면 어디다 대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니까 의원들도 좀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나쁜 측면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제 이 여야가 그리고 그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공방이 좀 더 수준 높은 곳으로 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자, 뭐 건전한 반박 주장은 필요하겠죠. 또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듣고만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다가 또 논란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대정부 질문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거론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종찬 광백 회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백선엽이 친일 행위자 아니라고 한 적 없다. 박민식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훈부 장관께서 광복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뭐 진짜 우리 의원님하고 밤새워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1949년입니까? 반민특위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 백선엽이라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백선엽이 20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자, 이제 저 친일파 발언이 나오니까 즉각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 고발까지 했어요. 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였다는 이 박 장관의 주장, 완벽한 거짓이라면서 이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제출할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또 법령에 따르면 사자 명예훼손은 당사자만이 가능하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고발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점을 꺼내면서 근거 없이 친일파로 매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의 구청장을 다시 뽑는 선거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구청장 한 명 뽑고 끝날 선거가 아닌 것 같아요. 총선 앞으로 다가오는데 오히려 이게 정치권에서 더 큰 쟁점으로 커질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해서 잃어버린 강서의 12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어느 선에선가는 우리가 멈춰 세워야 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결코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상식밖에 이런 폭주와 퇴행을 경고해 주시도록 저희들은 요청드릴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서울 강서구청장에 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사면을 받은 김태우 직전 구청장이 다시 출마를 선언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총선 전초전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하나의 기초단체장 뽑는 선거, 이 판이 좀 커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 무공천까지 검토하면서 고민을 거듭했었죠. 하지만 대통령실의 공천 기류와 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확정이 영향을 좀 미치면서 결국엔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먼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을 받으면서 당 안팎에선 달라진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까지 받은 것을 두고 이걸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 용산의 공천 압박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고요. 예. 민주당은 많은 후보들 가운데 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경찰 출신의 진 전 차장과 또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을 좀 붙여서 대결 구도가 그러면?
경찰 대 검찰이 되겠죠. 이 예. 구도를 만들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까지 이어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총선의 전초전 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다가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인물입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공익 제보자였죠. 근데 이게 어찌됐든 그 폭로한 것 중에 일부는 공익적 성격이 있지만 또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광복절 특별 사면까지는 해주기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또 나오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저 때문에 치르는 선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당 행위가 아니라 국민과 공익에 부합되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공익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무공천을 할 하등의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서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진교훈이 강서의 자존심을 지켜내겠습니다. 자, 물론 이분들 외에도 강서구청장 후보 군에는 진교훈, 김태우 외에도 진보당의 권혜인 후보, 녹색당의 김유리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권수정 후보, 우리공화당 이명호 후보,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 등이 예비 후보 등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선거다 보니까 군수 후보까지는 다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두 사람인데 이 판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김태우 전 그 구청장이 공천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저 스스로도 뭐 일산 동구 당협위원장이고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천 문제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뭐 추측한다는 것 자체가 뭐 말이 안 되지만 그냥 그 정치 패널로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 당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고민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 공익 제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공익 제보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한두 개 깨트렸다고 그래서 그 접시 깨트린 책임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럼 앞으로는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이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귀책 사유가 어쨌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를 내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고민이 있고 또 현실적인 거는요 본인이 강력히 반발해서 나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또 막을 수 없다. 이것도 참 고민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당 지도부도 아마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강서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를 만든 분이잖아요. 뭐 희대의 공천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판에서요. 이건 첫 번째 말씀드리면 강서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어떤 뭐 눈높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어떤 공천 방식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천권이 용산으로 넘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껍데기뿐인 대표다라는 걸 자인해요. 이 공천에 대한 부분을 보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금 현재 만약에 공천이 확정이 돼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는 용산에서 사면권을 남용해서 대법원에서 판결된 지 3개월도 안 된 사람을 풀어서 다시 3개월 만에 복귀시켜서 구청장을 시킨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무소속으로 나간다 하더라도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간다? 이거는 무슨 오기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거는 뭐 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큰 도박을 거는 것이다. 만약에 이거를 이었을 때는요. 용산의 힘이 상당히
세질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용산이 큰 도박을 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요 성추행 그 가해자들인 분들을 줄줄이 공천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희대의 공천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과한 표현이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출석합니다. 9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출석할 것이다라고 조금 전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번번이 국회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라고 하지만 결국 나가겠다. 당당히 맞서겠다. 언제? 9일 날.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검찰이 나오라는 그 날짜 안에는 나가는 건 이제 맞는 거네요. 날짜 안에 나오라는 거 맞는데 이게 또 토요일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토요일 출석 가지고도 앞서도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한 번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휴무일이기 때문에 또 청사 개호라든지 또 신문 준비, 가장 중요한 게 신문 준비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토요일 날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러니까는 다 돌려서 가동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나 평일에 바쁘니까 토요일 날 나올게 하면은 이거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단식을 이러면 중단을 하다가 나갈 건지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까지 단식을 하다가 물론 금요일 날 저녁 때 이제 대표실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단식하다가 그러면은 뭐 휠체어나 또 이런 거에 또 실려서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8일째인데 저 때 되면 한 10일 지나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도 어떻게 펼쳐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발표고 검찰하고 조율이 낸 내용은 지금 아닌 것으로 보여요. 엊그제까지 계속 이제 이 날짜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검찰에서도 굉장히 이제 명분 쌓기용으로 저희한테 이제 기자단에 풀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저 입장에 대해서 검찰이 적어서 받을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검찰이 원하는 날짜 안에는 가는 거잖아요. 날짜 안에는 가는데 이게 검찰의 날짜라는 게 사실 그 안쪽에 언제 알아둔 데인데 이게 아니라 그 날짜라는 건 이제 그 안에 어떤 신문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을 고려해서 정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한 저 날짜를 받을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막 속보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어지는 뉴스 등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약물에 취해서 고급 승용차를 몰다가 애꿎은 시민 뇌사 상태에 빠뜨렸죠. 그래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롤스로이스 몰던 남자. 그때 정말 국민을 공분하게 만들었던 그 말. 진짜 이거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죽었잖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공분이 일었는데 이 신 씨가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 씨가 지금 MZ세대 조폭과 무슨 자금이 연결돼 있고 막 이런 쪽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대요. 이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보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제보를 한 사람 유튜버를 입막음하려고 돈을 건넸대요. 무려 3억 원이나. 그 장면을 저희 TV조선이 입수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5만 원권 뭉치가 가득 든 가방을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건넵니다. 돈을 받는 남성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고를 낸 신모 씨와 MZ세대 조폭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버 A씨. 돈을 받은 뒤 앞으로 입을 닫겠다고 약속합니다.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고 컨텐츠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을 겨우 받았습니다. 돈을 준 이는 MZ세대 조폭 중 한 명으로 검찰이 파악한 B씨입니다. 불법 이런 수수마서 처벌하고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저희도 다만 드리는 이유는 그냥 주변인들이 하는 검찰은 신씨 교통사고로 인해 조직 정체가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B씨가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합니다. 검찰은 이미 신씨가 MZ 조폭과 연루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불법 사업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신씨 집에서 현금 1억 원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신씨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신씨 자금이 MZ 조폭과 연관됐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롤스로이스남 신 씨, 지난달에는 기자들 앞에서 죄송하다 하더니 신 씨와 이 연루 의혹이 제기된 MG 조폭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논란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사실 이 사람 영장실질에서도 지각을 했었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그야말로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걸 늦게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늦어져서 그때 또 논란이 됐었고 사실 이 사건이 지금 논란이 된 게 롤스로이스라는 차량. 20대가 어떻게 무슨 돈을 모아서 저 차를 샀겠느냐. 그리고 지금 저 보다시피 돈다발이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요. 저 돈의 원천은 어디인가. 그래서 검찰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했고요. 예.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1억 원이 넘는 돈다발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집에 돈다발 1억 원이 넘게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타고난 금수저도 아니고 보니까는 이게 MZ세대 조폭들의 모임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 뭐 실체는 규명이 안 됐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떤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참. 자, 그런데요. 이 롤스로이스 사건의 담당 부장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뭐 소위 MZ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폭력 조직들 간에 전국 단위로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폭력 조직들이 이제 계파를 초월해서 온오프라인상으로 속칭 또래 모임이라는 것을 개최해가지고 같이 이제 합종 연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저 브리핑할 때 저 부장검사도 아니 저런 녀석들 하면서 지금 사진 보세요. 아니,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지금 화를 못 참고 있어요. 저렇게 입술을 파르르 떨었던 저 부장검사가 이 사건 담당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보신 영상에서도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롤스로이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 신준호 검사입니다.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던 조폭 수노아파라고 있었는데요. 수노아파, 예, 수노아파. 검거하고 와해시킨 주된 역할을 했던 검사이고요. 당시에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소회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조폭이면 부끄러운 줄 알고 납작 엎드려야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모여서 노는 게 좀 꼴 같지 않다. 그렇지. 아니 꽂고 비위까지 상했다. 이런 소회를 밝혀서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일반적인 했었는데요. 상식은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롤스로이스 남과 관련한 MZ세대의 어떤 조폭 연루된 10여 명, 이 검사가 출국 금지 조치한 상황입니다. 예, 자 검사가 아주 이 녀석들 벼르고 있어요.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한다, 푸틴과 정상회담 갖는다, 이 얘기 저희들이 외신 보도 통해서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앞에서는 악수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보도였느냐? 북한이 러시아를 몰래 해킹을 해서 그들의 무기 기술을 빼냈다. 앞에서는 회담하고 뒤에는 해킹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북한이 작년 초에 그 러시아 위성 개발 업체 스푸드닉스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내부망을 해킹을 해서 초소형 위성체 관련 기술을 빼낸 정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예. 이게 지금 그 사이버 보안 업체 그 지니어스 시큐리티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월 3월에 스푸드닉스 그 시스템에 침입을 해서 백도어라 이른바 이렇게 자료를 빼낼 수 있는 그걸 설치해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의심이 되고요. 아마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2차례 정찰위성 발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뭐 경계경보 발령 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기술을 빼내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이 되는 정황입니다. 야, 스푸트니크의 백도어, 야, 저런 기술이 있답니다. 비밀 접근 통로를 설치를 해서 다량의 정보를 우리는 뭐 아유 저게 무슨 기술이야 했는데 쉽게 말해서 러시아의 그 미사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몰래 빼내간 거예요. 돈 주면 사면 될 걸. 지금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 북한이 해킹 기술이 뭐 예상보다 상당히 높다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층은 1%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막강한 세계적인 수준의 해커 군단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관련 분야에 재능을 보이면은 발굴을 해가지고 끝까지 육성하기 때문인데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해마다 미국 IT 기업인 에커어스에서 이 해킹 대회를 여는데요. 북한 김책공대 재학생이 800점 만점에 무려 800점을
받아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김일성대, 3, 4위도 김책공대.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 북한 대학생들이 싹쓸이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해커 부대가 갈취한 가상화폐 규모만 2조 원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상화폐 빼돌리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또 이런 금융 탈취 그런 수법에서 다른 신기술 탈취 방식으로 또 방법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일단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해커 군단 12,000여 명 규모로 집계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얼마 전에 뭐 디도스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인데 그 이후에도 얼마나 이 해킹 수법이 뭐 나름 발달을 했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풀리면서 요즘 지방 의원들, 뭐 지자체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많이 가죠. 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가서 열심히 배우고 보고서 잘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을까요? 한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 갔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왔어요. 네, 용인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용인시의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과 이제 사무군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난 겁니다. 장소는 말레이시아의 그 코타키나발루시에 이제 해외 연수를 갔고 예. 관광 산업을 이제 벤치마킹한다라는 목적으로 갔는데 코타키나발루에서 어쨌든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근데 문제는 현지 공항에서 이렇게 떠난 14명이 모두 억류가 된 사실이 그 공개가 되면서입니다. 억류가 됐어요? 네, 어떤 사정인지 봤더니 우리가 어떤 회의를 갔을 때 주류 반입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레이시아는 특히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주류 반입과 관련해서 1인당 1리터 이내까지만 반입이 가능한데 문제는 주류 60병, 소주 60병을 이 일행이 이제 가져가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소주 등 60병, 술을 60병을 가져가요? 네, 억류 끝에 이제 관세를 내고 공항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코타키나발루까지 가서 좋아요. 뭐 관광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근데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이슬람 국가라서 술도 잘 안 먹는 나라에 소주 등 60병을 가져가요? 소주 뭐 양주 이런 거 다 가져가겠죠. 아니 왜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연수에 참여한 의원 말로는 현지에 선물로 전달하려고 했다. 소주를 선물로 하려고 했다? 좀 말이 안 되죠, 사실. 우리는 안 먹으려고 했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선물로 전달하려면 이슬람 사람들한테? 작고 가벼운 물건들도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네. 특히 이슬람 국가고 술 반입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되는 국가인데 뭐 이해가 안 가는 변명이라고 보이고요. 참고로 이 연수에 든 비용이 2천만 원이고 전액 시의회 예산, 그러니까 우리 세금인 거죠. 세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가서 그래도 거기 가는데 뭐 자기네들은 선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진상규명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영화와 같은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유명 사립학교에서 학생회장까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살에 이 한 번 뭐 실수, 아니 이건 죄는 죄예요.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죄 하나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감옥, 그러니까 암흑 속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죄를 저지른 겁니까? 네, 일단 앤드루 셔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살인죄입니다. 누나의 동거남을 총으로 이제 살해한 살인죄를 적용받아서 이제 감옥에서 복역 중인 사안인데요. 누나의 동거남. 네, 일단은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민 9년 만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생계를 혼자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이 남매를 키우다가 이 어머니마저 2년 뒤에 이제 강도의 피해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아이고, 어머니가 있거든요. 돌아가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나에게 의지하면서 서 씨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나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 씨에게 이 오두베인, 내 동거남, 남자친구가 엄마를 죽였다. 그리고 이 남성이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도박이나 이런 것들로 탕진하고 나를 학대하고 있다 하면서 총과 이 도주용 항구권을 건네다 보니까 이 새로운 꿈을 꿈꾸던 대학교 2학년 때 누나의 말을 듣고 이제 창고에 숨어 있다가 살인을 한 서 씨 이야기입니다. 누나가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강도로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죽인 그 강도가 바로 누나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우리 엄마 죽인 원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죄는 죄예요.
근데 이게 지금 동정 여론이 지금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누나가 적극적으로 사주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단 서 씨는 곧 체포가 됐고요. 하와이로 도주를 했던 누나도 이제 검거가 됐는데 현재 누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예. 서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10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감형을 받아서 80년형으로 감형이 확정됐는데 그동안 3차례 사면 청원을 냈지만 전부 거절이 됐고요. 올해도 또 추가로 사면 청원을 내서 관련 서류가 지금 해당 주지사에게 전달된 상태인데 변호인도 선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변호사에 따르면 2019년도에 미국 내에서 발효된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진작에 서 씨에게 적용이 됐다면 2015년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2015년에 가석방 자격이 있는데 진작에 됐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청소년은 두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범행을 했더라도 결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엄마를 죽인 강도가 우리 누나 남자친구라고 하니까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닌지. 100년에서 줄여서 80년이라는데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